안녕하세요. 즐거운 외상의 조이입니다. 외국에서 지내거나 다른 나라에 가보면 한국에만 존재하고 외국에는 없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됩니다. 굳이 알아내려고 하지 않더라도 예상치 못한 불편함에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데요. 오늘은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존재하거나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중에는 외국에서 간혹 만나볼 수 있는 것들도 있었는데요. 외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들을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생겨나거나 한국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면서 전파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보실게요. 첫 번째, 산후조리원입니다. 아이 낳고 찬바람 쐬면 몸에 바람이 든다거나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하면 나이 들어서 고생한다는 등 한국인이라면 어른들에게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1997년 산모의 산후조리를 돕고 아기를 함께 돌봐주는 산후관리소가 처음 문을 열었었는데요. 이 업종은 임산부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으며 점차 산후조리원이라는 명칭으로 자리를 굳혀갔습니다. 2019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전국 산후조리원 현황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평균 가격은 2주에 일반실 250만원, 특실 300만원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아기를 낳으면 조리원에 들어가서 산후조리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서양권 국가에서는 산후조리원의 개념이 없다고 합니다. 보통 자연분만의 경우 출산 후 하루나 이틀, 제왕절개의 경우에는 3, 4일 후에는 퇴원을 한다고 하는데요. 아기를 낳은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몸으로 운동도 하고 카페도 가고 일상생활에 그대로 복귀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양인과 서양인의 몸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서양인은 보통 동양인보다 골반이 넓고 체구도 큰 편이지만 태어나는 아기는 동양인의 아기보다 전반적으로 작은 편인데요. 그래서 비교적 아이를 쉽게 낳을 수 있고 그만큼 몸에 무리가 덜 가서 회복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외국인들의 한국조리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까지 와서 아이를 출산하고 산후조리까지 마친 뒤 돌아가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거 일본의 인기 배우 코유키가 한국조리원에서 몸조리를 해서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이후 국내에서 인기 있는 산후조리원에는 일본인들의 문의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가까운 중국에서도 비슷한 모습의 산후조리원이 유행하기 시작했는데요. 두자녀 정책과 맞물려 산후조리원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발전 초기 단계인 만큼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정착된 한국의 조리원을 찾는 중국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두 번째, 역할대행 서비스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서비스업은 상상도 못했었는데요.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것이 바로 역할대행 서비스입니다. 역할대행 서비스는 결혼식 하객, 부모, 친구, 애인, 자녀 등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역할대행 사이트를 통해서 쉽게 사람을 구할 수 있었으며 하루에도 수십 명의 대행인 지망생들이 역할대행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정보를 관련 웹사이트에 등록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결혼식 하객, 장례식 조문객 등 역할대행 서비스를 통해서 자신의 인간관계를 포장하고 없는 친구를 만들어서 결혼식 친구 사진의 빈자리를 채우거나 내 것이 아닌 인맥을 내 것인 척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과 명분, 위신과 세면이 중요하지만 이제는 실용적인 면도 고려해서 없는 관계는 없는 대로 솔직하게 나가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실제로 서양권에서는 보통 가장 친한 친구와 친척 또는 가족만 초대해서 결혼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같은 금액으로 적은 사람에게 더욱 집중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결혼식의 퀄리티는 더욱 높아진다고 합니다. 한편 어떤 사람들은 이런 역할대행 서비스가 지친 현대인들에게 청량제 같은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배달 서비스입니다. 한국에서는 어딜 가든 배달 가능, 신속 배달이라는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배달을 하지 않는 가게는 거의 없는 편인데요. 특히 서울 한강에서 배달시켜 먹는 치킨과 피자는 꼭 먹어봐야 하는 한국의 음식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달 문화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적어도 250년 전에 우리나라 최초의 배달이 시작되었다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배달은 약 40년 전부터 시작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첫 배달의 주인공들은 우유, 신문, 연탄 등이었는데요. 점차적으로 다양한 것들이 배달되기 시작했고 여러 업체들이 경쟁하고 성장해서 지금은 무엇이든 배달해주는 배송대행 서비스까지 생겨났습니다.
워낙 바쁘게 돌아가는 요즘 우리나라에서 배달 문화가 없어지는 건 상상도 할 수 없겠죠. 한편 서양권에서도 배달 대행 서비스를 시작하는 곳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버이츠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한국에 비하면 배달이 가능한 메뉴의 폭이 너무 좁지만 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감정근로자의 무조건적인 친절과 서비스입니다. 감정근로 직업은 대표적으로 콜센터 상담원, 항공기 승무원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에게 무시 또는 반말, 부당한 요구, 독촉, 비교를 당하면서 스트레스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손님이 왕이다라는 말은 이제 옛말인 거 아시죠? 나 또한 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으며 그들 또한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 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서양권에서는 보통 나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수평선상에 있는 동등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외국에도 나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정도의 무조건적인 친절과 서비스는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진동벨 서비스입니다. 내가 시킨 음식이나 음료가 준비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진동벨은 한국에서는 쉽게 볼 수 있지만 서양권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놀라운 신문물이라고 합니다. 또한 식당에서는 자리마다 붙어있는 호출벨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 또한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간혹 어떤 가게에서는 소주, 맥주, 호출 이 세 가지 버튼이 동시에 있는 호출벨이 있는데요. 이 엄청난 호출벨은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상당히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 신속한 서비스와 편리함을 추구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아주 센스 있는 작품이죠. 요즘은 다른 나라에서도 간혹 진동벨을 도입하는 곳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대중화가 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시스 AB형입니다. 시스 AB형은 ABOC 혈액형의 돌연변이 중 하나라고 합니다. 만약 AB형 아빠와 O형 엄마가 만나면 아이들은 50%의 확률로 A형이나 B형이 나와야 하는데요. 이때 아빠의 AB형을 통째로 물려받아서 AB형의 아이가 태어날 경우 이것을 시스 AB형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스 AB형은 A나 B 항원 중 한쪽의 항원성이 약하게 보이기 때문에 혈액형 검사를 하면 보통 시스 AB형이 아닌 A형 또는 B형으로 진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밀 검사를 하거나 아이를 낳아보지 않으면 자신이 시스 AB형인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 혈액형은 1980년대 처음 발견되었으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고 있는데요. 주로 서남부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일본과 미국에서도 발견되는 경우가 있지만 보통 한국 교민이라고 합니다. 시스 AB형이라는 돌연변이가 나타났던 초기에는 아이의 혈액형 문제로 가정불화가 생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상황 겪은 분들 계시다면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 꼭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주치감형입니다. 형법 제10조 2항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형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얼마 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주치감형 폐지 청원이 올라왔었는데요. 이 청원에 무려 21만 명이 동참했다고 합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었던 대표적인 사례는 2008년 8세 여아를 강간 상해했던 조두순 사건과 강남 묵지마 살인사건, 부산 영화 투기 사건 등이 있었는데요. 조두순의 경우 판결문에서는 본래 무기징역에 합당했지만 심신미약 상태의 감형으로 12년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판결로 인해 피해 가족과 많은 국민들의 원성을 샀던 사건이었습니다. 주치감형은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일본이 그나마 우리나라와 비슷한 법조항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과 영국, 중국은 주치가 감형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이 확고하고 독일과 프랑스는 술이나 약물 등에 취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오히려 가중처벌하는 명정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이 폭행 또는 성범죄의 경우 형은 더욱 가중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주요 국가에서는 주치감형을 인정하지 않거나 도리어 가중처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한국에만 존재하는 것 또는 한국이 앞서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잘해서 좋은 것도 있었지만 유독 한국에만 있기에 부끄러운 것도 있었는데요. 좋은 것은 더욱 키워가고 잘못된 것은 오래된 관습이라도 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 즐거운 세상의 조이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